다시 이제 주관적인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오는데,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미 조금씩 또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송에서 65조부터 87조까지 86조까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공동소송은 조문이 다시 왜 어쪽에 가 있냐면 당사자에 관한 조문, 바로 이제 다수 당사자라고 그래서 65조부터 86조까지 있는데,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65조가 총칙적인 조문이죠. 무조건 공동소송이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 관련성이 있는 것을 65조가 표현하고 있죠. 한편 소의 객관적 병합은 어때요? 소의 객관적 병합은 특별히 원시적인 소변경이나 반소같이 후발적으로 병합을 시키는 계기가 된 소의 변경이나 반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원시적으로 복수의 청구를 동일 당사자 사이에 내세우는 소의 고유의 객관적 병합은 특별히 요건이, 의미 있는 요건이 없어요. 관할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어떤 한 파트 청구와 또 다른 청구가 관할권이 있고 한쪽은 없어도 25조의 관련 재판적이 발생하니까 관할 문제도 큰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고유의 객관적 병합을 내는 경우는 큰 요건이 없다예요. 후발적으로 생길 때는 이런 충족을 하고 나서 후발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그래서 원래 객관적 병합 고유의 경우는 이제 특별히 요건에 있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다만 동일 당사자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한 절차로 묶어서 내는데 지장이 없는데, 공동소송은 그 경우에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가 등장하니까 무조건 원고면 원고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 맘대로지만 이 복수의 피고를 막 묶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소의 객관적 병합은 원고 입장에서 자기가 동일한 피고한테 여러 청구가, 뭔가 문제 있는 청구가 있다라고 해서 복수로 내세우는데 큰 제한은 없지만, 요건상 제한은 없지만, 만약 공동소송에서는 내가 Y1도 Y2도 Y3들 대상으로 막 한 번에 확 묶는 데 대해서는 꼭 반드시 내 의도대로 무조건 묶을 수 있는 건 아니고, Y1과 Y2와 Y3에 대한 나의 청구가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을 65조가 규율하고 있는데, 수인에게 공통으로 기속되거나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기인하거나 적어도 동종류에 해당하는 어떤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다. 그럼 수인에게 공통으로 기속되는 건 뭐 총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법률상 동일한 관계는 뭐 주채무와 보증인 정도 이해하면 되고, 동종류는 이제 같은 종류의 채권인데, 그래서 이 65조 앞에 두 가지를 전문이라고 하고 마지막 것을 후문이라고 하는데, 이 65조 전문과 후문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선정당사자에서 65조 후문의 경우도 선정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문제가 한번 되고, 25조의 관련재판적에 있어서도 객관적 병합에는 관련재판적인 적용이 있지만, 공동소송은 어디 범주까지 관련재판적인 적용이 있겠느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문상으로는 25조 2항을 보면 65조의 전문의 경우만 공동소송에서는 관련재판적인 적용이 있는 표현을 25조 2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소송은 그런 정도의 관계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동소송은 66조의 절차가 원칙이고 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은 특칙이라고 그랬죠. 66조가 통상의 공동소송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는 딴 사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된다라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거고, 만약 그게 합의락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67조가 공통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공통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그래서 판결이 합의락정으로 내려지고, 그 다음에 상소에 있어서도 같이 모두 상소심에 이심돼서 상소심에서 판결을 받다 보면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판결도 변경될 수 있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수정되는 상황까지도 치닫게 된다라는 게 나중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합의락정을 위해서 예컨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든지 독립 당사자 참가라든지 등에서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수정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편 통상의 공동소송은 상소에 있어서도 독립의 원칙이 우선하니까 상소한 사람 부분만 상소가 되고 판단을 받게 된다. 나머지 사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라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공동소송을 어려워하지 말고 한 절차에서 소재기부터 판결까지 또는 상소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라든지 그 제도 등을 그대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고, 그게 공동소송 독립원칙에 있어서 소재기부터 소송요건, 변론을 어떻게 할 거냐,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상소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한 5-6가지의 이 제목 잡아서 설명한 부분을 괜히 생으로 외우지 말고 각각 독립적이라는 판단하에 그 5개 정도의 흐름상 설명을 해놓은 거. 예컨대 변론에서 1인이 자백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예컨대 변론에서 1인이 절차가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예컨대 1인만이 상소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예컨대 복수의 당사자 중에 부득이 필요해서 실제 일부 판결이 실제 실무상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 일부 당사자한테만 판결해 줄 수 있겠느냐의 부분서 통상의 공동소송 가능하다. 변론의 분리를 일부한테 하는 거 가능하다. 예컨대 소송 요건은 각자 따지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이 소재기부터 소송 요건, 변론, 뭐 판결, 상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어떤 제도나 어떤 조문이나 이런 것을 굳이 그것을 갖다 외우지 않고 나열해서 설명했다고 보면서 이해를 하면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쓰여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들어가서 외우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읽을 때는 읽을 때고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였던가가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이제 배운 이상은 그 부분에 4-5개 항목으로 이렇게 제목은 잡혀 있는 게 소재기부터 이렇게 판결하고 상소까지의 얘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 1대1 소송에서 우리가 쭉 배웠던 것. 그거를 그냥 독립적으로 따져주라, 독립적으로 판단해라, 뭐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거니까 그런 틀에서 읽으면 되죠. 한편 필수적 공동소송은 그게 합의락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은 저번 때도 이야기했지만 합의락정의 의미가 내가 단체로 팍 동일한 쪽에 어떤 판결을 때린다라고 오해하지는 마라. 필수적 공동소송도 결국은 218조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은 어디다?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건데, 그 당사자끼리 나온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가야 된다는 의미가 합의락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단체로 때리는 건 아니고 각계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런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합의락정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의 절차 진행을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 스스로 하는 절차 진행이 뭔가 연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진행되어야 합의락정의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하면 공동소송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질적으로 하나 특이한 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처리하면 될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틀을 인정하면서 그 본질은 통상의 공동소송인데 그렇게 순서적이랄까 특일적으로 해주면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조문을 68조 등을 끌어쓰기에 가미한 게 67조, 8조, 9조 등을 끌어쓰게 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60조를 끌어쓰게 한 특이한 형태가 하나 나타난 게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죠.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이게 예비적이랄까 또는 특일적 이러한 틀로 받아들이면서 본래는 통상의 공동소송급의 상황을 그렇게 특수한 목적 때문에 용도로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던 절차 진행을 수정해서 67조, 8조 등을 가미하되 뭔가 또 한편은 청구의 폭이나 일락 같은 것은 오히려 그 불리한 행위로서 혼자 할 수 없이 무효다라고 했을 때 처분권과 관련해서 오히려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변형을 가한 틀로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70조의 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조문을 한 번만 읽어줄래요? 70조 1 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폭이 이나 화행이 소에 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2항은 아까 말한 대로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예, 근데 원래 예비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에서의 예비적의 본래 개념적인 그거에 충실한다면 주의적이랄까 1차적으로 내세운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갈 필요 없는데, 지금 모든 청구에 대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해줘라 이런 게 특이하게 돼 있고, 그 직전에 1항의 마지막에 청구의 포기 같은 것은 각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게 필수적 공동소송 틀을 67조를 그대로 거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1인에 속지 않은 저번 때 배웠듯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룰을 쓰면 청구 포기 같은 것도 함부로 혼자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고 있죠. 청구의 포기 등은 그다음 청구 포기 소치와 뭐였죠? 할 수 있도록 한 게 화해, 그 포기, 취하, 인락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한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는 그 요건을 일단 충족하느냐에 논란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건 판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 등까지 주의를 하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70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조부터 77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특이하게 이질적으로 이제 참가라는 뭐 소제목은 바뀌지만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특이하게 사실은 당사자가 아닌 거죠. 이질적인 거죠. 보조 참가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청서라부터 절차 진행 그다음에 효력까지 여기서는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는 그런 조문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77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79조, 80조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조문이 나오고 81조가 참가 승계가 나오고 82조가 인수 승계가 나오고 83조가 공동소송 참가가 나오고 84조, 85조, 86조가 소송 고지가 나오면서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그 조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1조, 82조가 참가 다음에 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조문인데 참가 승계, 인수 승계는 소송 도중에 특정 승계가 벌어진 거고 소송 도중에 이제 포괄 승계가 벌어진 것은 233조 이하에서 당사자가 승계됐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절차가 중단되고 수계되면서 233조 이하에서 나타나는 포괄 승계적인 상황의 조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죠. 실제 그래서 이제 통상 공동소송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말소를 청구할 때 각 그 순차적으로 이전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각 말소 등기를 하는 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이게 이해됐고 한데 실제는 총유 합유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그런 틀을 취하면 되는데 공동소유 중에 공유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공유가 물론 이제 순수한 관리 이런 행위는 보존 행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개별 소송이 가능할 것도 같으면서 또 한편 민법 등에 보면 아무리 공유관계라도 처분에 대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또 이런 조문도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 공유래도. 그러니까 어느 그런 측면을 또 본다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공동소유 중에 총유합유는 대충 필수적인 관계라고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공유는 조금 더 따져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큰 흐름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서 지분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뭐 그런 관계를 중시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이제 조금의 추가적인 섬세한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례를 많이 익히고 있어야 돼요. 공유 중에 그러니까 공동소유 중에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변경과 관련해서 조문의 참가 승계 인수 승계 말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라는 거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실무는 불허해요. 학설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긍정하려는 입장이지만 실무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좀 아까 참가 승계 인수 승계는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소송 도중에 목적물이 계쟁물이 양도양수 등이 이루어졌을 때 변경을 일으키는 것인데 반해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는데 피고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라서 실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조문에 있는 게 피고의 경정과 그다음에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6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68조가 뭐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후발적으로 원고든 피고든 추가하는 주문이에요.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때 원고 측에 신청하는 것은 신청
하려고 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조문 때문에 저번 때 여러 명이 같이 소송하려는데 소송을 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어떤 구성원적인 사람 등이 한 명이 버팅기고 소송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 때도 한 번 나왔던 조문인데 68조가 그런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누락된 자를 추가하는 조문으로는 쓰일 수 있고 거꾸로 또 한편 조금 이야기를 확장하면 누락된 자가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할 때는 68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추가할 때는 83조에 의해서 공동소송 참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도 또 반복해서 한 바가 있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실무적으로 불허하고 그런 틀에서 조문상 있는 것은 68조에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와 70조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있어서 6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조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60조의 피고의 경정 이렇게 해서 3개의 정도의 조문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피고의 경정은 교체하는 성질에 있어서의 틀이고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라든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68조 준용하는 것은 추가하는 틀 비슷한 데 쓰이는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러한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임의적 당사자가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틀에 대해서 조문에 있는 건 그 3가지고 그 밖의 경우는 실무에 대해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인데 학사는 경우에 따라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인정하려는 그런 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해서 하나 중간 개념으로 나오는 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또 분류돼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과 대칭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언제 한번 이런 상황을 설명했냐면 수인의 필수적 공동소송 가운데 1인이 소취했을 때 그게 부적법 무효라고 했는데 만약 그게 고유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건 아닌 상황에서 판결의 합의 확정으로 해서 절차 진행은 67조로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을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1인에 소취하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굳이 1인이 소취하겠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왜? 애초부터 전원이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원이 등장했을 때 그 여러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절차 진행은 합의 확정으로 해서 67조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했는데 그럼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 하나 있어서 문제가 되냐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갑이라는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에 정의라는 채권자가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해 소송을 냈을 때 중복재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어떻게 봤어요? 중복재소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채권자 취소 소송이면 어떻게 돼요?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보는 데 반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은 어떤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내면 중복재소가 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을의 채권을 대위해서 병한테 냈는데 갑이 소송 도중에 사망했어요. 원고가 됐던 갑이. 그러면 절차가 중단되고 수개되고 상속인이 수개를 해서 당사자가 되는데 상속인이 2명이 나왔어요. 상속인. 예컨대 3명이 나왔어요. 복수의 상속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복수의 상속인이 마치 수인의 채권자 대위 소송이 한 절차에서 2명의 채권자가 등장한 꼴이 돼요. 원래는 1명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들이 승계하니까 아들이 원래 아버지 거를 나눠 가진 거죠. 2분의 1 지분씩. 그런 상태에서 2명의 수인의 채권자 대위 소송처럼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확정을 위해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가야 된다는 게 91년도인가 판례가 있었어요. 실제 그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가기 위한 논리 조작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 어떤 식으로 논리 조작을 해야 되냐면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위소송 내다 보니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X1과 X2가 상속인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병한테 예컨대 2분지 1 지분씩 대위소송을 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서
본다라는 건데, 그럼 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냐? 원래 X1이 받은 병과의 판결에 받은 판결의 효력은 을 채무자에게 알았을 때라는 전제에 미친다죠. 그다음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았던 판결의 효력은 이 채무자의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하려는 자한테 미친다라는 이런 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기판력이 될지 반사적 효력이 될지 법률 요건적 효력이 될지 용어도 좀 어려운데요.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 어찌 됐건 을이 병한테 먼저 대의소송을 냈다고 치면 이 판결의 효력이 을의 채권자가 대의소송을 낼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기판력이 될지 뭐가 될지. 그럼 그것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X1이 병한테 받은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인 을한테 알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미친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미치니까 이 판결의 효력이 을이 병한테 받은 판결의 효력은 또 다른 채권자 대의소송을 내려는 X2한테 생긴다. 그러니까 을을 매개로 X1과 X2는 판결의 효력이 서로 생겨야 되니까 판결이 어긋나면 안 되는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는 관계로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다. 이런 논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논증인데 그래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91년 12월 27일 선고 9일다 23486 판결이 그런 입장의 판결이에요. 그런 정도 이해를 해보면 돼요. 실제 변호사 시험에 그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게 질문을 됐냐면 상법하고 융합 문제인데 상법적 지식의 지문은 일단 맞는 지문이고 답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법적 지문이 답인데 어떤 지문이 답이냐면 갑이 주주대표 소송 이건 주주대표 소송이 아니고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어요.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냈는데 그 공동으로 어떤 주주와 또 다른 주주가 공동으로 냈어요. 그런데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 일부의 주주가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에요. 잡아내겠어요. 아까 설명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 주주가 낼 수 있는데 주주가 여러 주주가 같이 냈을 때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주주 1인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을 때 또 다른 주주도 낼 수 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다. 그런데 둘이 같이 공동소송인이 돼서 냈어요. 뭐 별도로 낼 수도 있는데 같이 냈어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예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 근데 1인이 소취하를 하는데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에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 왜 틀려요? 고유필수 공동소송이면 맞는 얘기인데 유사필수 공동소송은 아까 말한 대로 1인이 소취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상법 그 자체의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거의 지문은 민사법 지식으로 답 찾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은 맞아요. 상법적인 어떤 내용인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대한 상법적인 지문입니다. 저번 때도 하나 또 상법하고 융합 문제 중에 뭐였었어요? 관할 문제 같고 딴 지문은 상법 지문도 있는데 본점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지 않는데 냈는데 피고가 응소했을 때 변론 관할이 생긴다 지문은 응소하면 관할권 없는 법원이지만 응소하면 변론 관할이 생긴다. 뒷문장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나 틀어놓은 거예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이 전속 관할인 거예요. 그 해석법상의 어떤 소는 그 문제의 소송은. 그러니까 뒷문장의 흐름은 맞아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기 때문에 응소해서 변론 관할이 생긴다. 그 틀은 30조에 따라서 맞는데 민사법 31조에 뭐예요? 전속 관할이라는 조문에서 29조 30조의 임의 관할하고는 충돌이 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법상의 그 소송은 회사법
86조인가 8조에 보면 전속 관할이에요. 본점 소재지. 그래서 뒤에 주식회사 파트에서 그 186조인가 8조를 끌었어요. 그 앞에 조문을. 그래서 몇 조, 186조에 8조에 한번 봐보세요. 찾았어요? 상법? 9조? 6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전속 관할 전 2조에 보면 본점 소재 지역 지방 부분의 관할에 전속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걸 다 끌어 쓰거든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이제 질문 던진 게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뒷문장은 마치 변론 관할의 그 문장처럼 해놨어요. 관할과 없는 법원에 냈을 때 피고가 뭐 응서해서 이제 변론 관할이 생긴다라고 딱 맞던데 어디다 빠뜨렸냐면 앞에 게 전속 관할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변론 관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것에 질문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다음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정 당사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할게요. 내일요. 내일 설명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내일 시험과 관련해서 설명해 줄게요. 시험 볼 사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조 참가에 있어서는 이번 사례형에서 뭐 하나 다뤘었어요. 피참가인 기준으로 항소 기간이 도가했고 참가인 기준으로 항소 기간이 도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가 적법하냐 했는데 항소한 보조 참가인이 항소하는 것은 피참가인 행위에 대해서 불리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가능 스스로 할 수 있다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피참가인이 항소권을 포기했을 때는 할 수 없죠. 보조 참가에서는 거기까지는 됐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순수한 보조 참가에서 안 된다. 근데 지금 포기한 경우는 아니고 단순히 항소 기간이 도가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피참가인 기준으로 항소 기간을 따진다. 이설 반대설은 있지만 판례 등과 주류적인 학설은 피참가인 기준으로 항소 기간을 따지니까 항소 기간이 피참가인 기준으로 도가한 경우라면 참가인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사례형 문제로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77조의 보조 참가에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 대립이 있는 건 77조의 효력이 뭐냐, 참가적 효력이 있는데 실무의 조문은 참가적 효력으로 보니까 학설의 대립 같은 것에 대해서 실무는 간단하게 참가적 효력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84, 85, 86조가 소송고지에 관한 조문인데 참가할 이익 있는 자한테 소송고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77조에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86조를 보면 84조, 85조, 86조가 소송고지에 관한 조문인데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가 참가하느냐 여부는 자유인데 만약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77조의 효력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가했을 때는 86조를 통한 77조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77조고 참가하지 않았을 때가 86조를 통한 77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고지를 받고 이해관계 있는 자한테 고지를 했을 때 참가를 했다면 77조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고 참가를 하지 않았다면 86조를 통한 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보조 참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 참가는 조문이 76조 참가인의 지위에 대한 어떤 절차, 77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에 대한 조문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수 당사 소송 중에 다른 거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66조와 67조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은 218조의 당사사에 미친다라고 생각하되 그게 독립적이냐 합의락정이 필요하냐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보조 참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절차라든지 효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79조 80조의 독립당사 참가는 이제 권리주장 참가, 사회방지 참가인데 역시 이질적인 거예요. 어느 대립 당사자 틀이 아닌 제3의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절차 진행은 역시나 66조를 할 거냐 67조를 할 거냐 생각해 볼 때 세 명이 가지런하게 한쪽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되니까 66조가 아니라
67조의 규율을 따르겠죠. 67조의 규율을 따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72조의 참가 신청의 방식 등을 끌어쓰기도 하고 하는 건 보조 참가가 선행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독립다수당 참가도 3인이 합의락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67조에 따른 절차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소심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합의락정이 유지돼야 되니까 상소하지 않은 사람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될 뿐만 아니라 그자 부분에 대한 판결도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합의락정을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수정되거나 후퇴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80조에 있어서 소송 탈퇴 조문이 나오죠. 소송 탈퇴. 이 소송 탈퇴는 53조의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 소송 탈퇴라는 용어랑 같이 쓰는데 이쪽은 탈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탈퇴자한테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효력이 이제 기판력 및 집행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80조에 수동 탈퇴자한테 탈퇴의 효력이 생긴다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변경에 대한 81조, 82조 등 그다음에 공동소송 참가에 대한 83조의 상황은 저번 때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참가 때 한번 설명한 바 있으니까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아까 변론 가날이 생긴다라는 지문에 소송법적인 지문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 공동소송 참가와 관련해서 주주대표 소송을 상황 설정을 했네요. 주주대표 소송에 있어서 지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는 경우 법원에 변론 관할이 생긴다가 이제 틀린 지문인데 또 하나 지문은 주주대표 소송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정한 뭐 1000분지 1인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개별 주주가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 낼 수는 없고 주주대표 소송은 어떤 그 회사가 그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의 책임을 안 묻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대표로서 일정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다 개념인데 주주대표 소송을 냈는데 그 경우에 그 회사가 이 주주 측에 참가를 하는 형태가 뭐냐라는 게 한번 판례가 문제가 됐죠. 이 경우는 채권자 대의 소송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책들을 보면 다 나와요. 그게 내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그거와 연결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공동소송 참가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냐 이 부분에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공동소송 참가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마침 2000년 몇 년도인가에 2002년도네요. 2002년도에 주주대표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대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의 예인데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그 누구를 대표해서 주주가 냈냐면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를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대표로 해서 내는 거고 이틀을 이제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주주들 측에 참가를 한 형태가 뭐냐라고 할 때 2002년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공동소송 참가가 중복죄수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내가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참가한다면 별소로 냈을 때는 중복죄수일지언정 참가하는 형태로 들어가서는 동일한 법원이 판단해 주니까 중복죄수라는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마침 여기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채무자가 참가하는 틀은 아니고 주주대표 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틀이긴 하지만 그 자체 성질을 법정소송 담당이라고 본다는 상황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마침 2002년 판례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주주 측에 회사가 참가하는 형태는 공동소송 참가고 이게 중복죄수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문이 뭐냐면 을 주식회사는 갑이라는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라는 이 지문인데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머지 세 개의 지문은 두 개의 지문이 상법적인 지문이고 세 개의 지문이네. 또 하나의 지문은
소유의 취하 청구의 폭이 일락하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뭐 처분권주의에 따른 소송 종료를 할 수 있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일단 낸 이상은 조문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해요. 소를 취하한다든지 하는 데에서 주주대표 소송은 그게 약간 어떤 회사를 대표하는 소송이니까 상법에 그런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그대로 상법 403조 등을 보면 그래서 또 하나 지분은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나 청구 포기 일락 하해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게 403조의 6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맞는 거고 좀 아까 갑 주식회사는 의 주식회사는 주주 갑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지문도 맞는 거고 오히려 틀린 지문은 변론관할 그 부분 아까 전속관할과 관련돼서 지문을 만든 그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서 답을 찾으면 돼요.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마지막 공동소송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복해서 조금씩 해왔던 것으로 이해. 선택형 문제에서 또 다른 상법과 혼합 문제 중에 신주 발행과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해서는 이 소송 승계적인 지문이 있는데 그건 상법에서의 소송 승계적인 지문이 있고 여러분이 관심을 일반 소송법과 관련된 지문은 하나 뭐가 있었냐면 신주 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지문 중에 하나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주 발행 무효의 수를 제기한 경우 895면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 문제인데 위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다. 이런 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주 발행 무효소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이제 주주로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주식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혀 뭐 특이한 상황을 만든 건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가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직접 소송 무능력자니까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의 선임을 법정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지문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부모의 동의. 그럼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과 소송법상의 소송 무능력에 있어서 어떻다고 했어요? 행위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약간 불완전하지만 민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취소하지만 않으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직접 하는 건 조금 불안정하지만 취소만 안 되면 되는 거죠. 반면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는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직접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나중에 추인한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무능력자 제도에 있어서 행위 능력처럼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약간의 예외는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부모가 동의를 했더라도 적법한가라는 건데 이 경우에 뭐 영업의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어떻던가 이거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민법에서는 영업 허가를 받으면 어때요?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민법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단독으로 스스로 완전히 유효하게. 그런데 소송법에서 51조 52조에 있어서 이제 소송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지만 55조가 어떤 조문이냐면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55조가 대리를. 계속 지금 소송 무능력 제도에 대한 것이 행위 무능력과 다른 얘기를 계속했던 그 조문이 55조예요. 민법상의 무능력자는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 등은 직접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까지도 가는데 지금 소송법에서는 55조가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영업의 허가를 받은 건 실제법으로 가능하다 그래도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장은 부적법하다라고 했으니까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다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지금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요. 소송 무능력자는 직접 할 수 없고 부모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55조 대리를 통해서 한다. 다만
소송 무능력자도 민법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긴 있는데, 예컨대 임금 청구 뭐 이런 거 실제법에서 얘기하잖아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거, 뭐 사용 허락을 받은 뭐 이런 거래,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개념이 있긴 있는데 영업의 허가 같은 걸 받은 것은 지속적인 것이니까 일회성 여기 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거냐, 요 신주 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가 아마 그 실제 자금은 부모가 갖고 있거나 뭐 준 거 정도지 미성년자가 직접 뭐 어떻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느 범주로 볼 거냐가 한번 검토돼야 되는데,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경우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는 없고 55조에 따라서 소송법 55조에 따라서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을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대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볼 때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경우는 부적법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 지문은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부적법하다라고 지금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송 대리와 소송 무능력자, 법정 대리인 뭐 이런 관계까지, 이거는 지금 대리에 관한 지문인데 요 마지막에 나온 것은 실제 나머지 지문은 승계적인 지문이, 상법적으로 승계적인 지문에 대한 뭐냐면, 신주 발행 무효에서 왜 여기 승계에서 나오냐면 주식을 양수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승계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서 배치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송법적인 질문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부적법하다, 그 이야기가 하나 소송법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항소, 상고, 재심이 남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얘기해 준 거 조금씩 얘기해 준 거 말고는 더 뭐 하지는 않도록 하겠어요. 항소는 390조부터 조문이 있고 해서 몇 개의 조문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재심도 451조 조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461조 준재심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61조 넘어가면 이제 462조의 독촉 절차 이런 절차가 있고 해서 지급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고요. 하여튼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